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꽤 큰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였고 매출도 연 20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내와 딸 다현이와 함께 강남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년 전 작은 건설자재 납품업체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성공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2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격리 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발로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이번 달엔 월급은 좀 밀려도 될까? 거래처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괜찮아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직원들 월급은 꼭 줘야죠. 아내는 늘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첫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거래처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한번 맡아볼래? 10년이 지날 무렵 대형 건설사와의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다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빠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직하게 장사했기 때문이야.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차부터였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래처 계약금만 해도 5억이 넘습니다. 당시 제 밑에서 일하던 실장이 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직원이 50명,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강남의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직원 복지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원들 특별 보너스 지급하시죠. 저는 그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았지. 보너스는 평소보다 50%더 주도록 하세요. 명절이면 직원들 부모님께 선물도 빠뜨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도 회사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진짜 부모 같으시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내의 낡은 차도 고급 세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다현이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다현이의 착한 마음씨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김 사장 참 복이 많아. 사업도 잘 되고 딸도 착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용과 신뢰는 확고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3년 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땡땡건설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땡땡건설이 부도가 났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금이 60억인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땡땡건설은 우리의 최대 거래처였고 그들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다른 거래들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새로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물품 대금을 전부 외상으로 해준 상태였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은 다른 거래처들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그날 이후 회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부도를 내본 적 없던 회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땡땡건설의 부도가 도미노처럼 번져 우리 회사의 신용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 이러다간 우리도 다 죽어.
당장 퇴직금부터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니 하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잠도 못 자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히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늦춘 적 없던 직원들 월급을 처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도 처분했고 아내의 보석과 명품 가방도 모두 팔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늘 저를 걱정하며 다독여주던 아내였습니다. 아빠, 제가 취업하면 되잖아요. 이제 곧 졸업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도울게요. 다현이도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 12평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무색하게도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데요. 예전 거래처 사장이 저를 마주쳤을 때 비웃듯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남짓.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다현이가 취업만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 가족을 더 시험하고 싶었나 봅니다. 작년 초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민구님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환자 남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모든 게 제 잘못만 같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아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병을 키웠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이후 항암 치료까지 하면 의사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수중에는 100만 원도 없는데 2천만 원이라니.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다현이의 말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돼. 넌 너의 길을 가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다현이는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일찍 나가서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든 모았지만 항암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아내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반겨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아내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에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일을 쉬었지만 저는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비가 또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다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쉬세요. 뉴스에서 50년 만에 폭설이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라.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퇴근하는 다현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날이 너무 춥잖아요. 오늘 하루는 당신 걱정할 시간에 약이나 잘 챙겨 먹어요. 이번 주까지 항암 치료 비용 마련해야 하잖소.
저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고 도로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단체 채팅방은 온통 쉰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도로가 너무 미끄러워요. 오늘은 위험해서 콜 안 받습니다. 사고 나면 책임 못 집니다. 다들 쉬세요. 하지만 저는 채팅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첫 콜은 강남의 한 술집에서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아저씨, 조심히 운전해 주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넘게 달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회식을 마친 회사원이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대리기사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밤 11시까지 3건의 콜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손님은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은 만취한 상태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히터를 켜놓은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퍼를 벗어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40분을 운전해 손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을 깨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주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점퍼를 차에 놓고 내린 것을 주차장 나오는 길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급히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점퍼를 차에 놓고 내렸는데요. 1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새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점퍼 없이 셔츠 한 장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며 다음 콜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대리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내의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점퍼를 놓고 온 손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고바들기 시작했고 이가 딱딱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다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 너는 왜 아직 안 자고? 편의점 야간 알바 끝나고 엄마 약 챙겨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고생을 시키는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또 한 건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점 앞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서운 한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리 기사들은 이미 모두 귀가한 듯 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몸은 이미 추위로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끝은 감각이 없었고 이는 딱딱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점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님이신가요?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점퍼도 안 입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실수로 잃어버려서. 말끝을 흐리는데 청년이 갑자기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아닙니다. 손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트를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청년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시동 걸어놓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년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몸 좀 녹이시라고요. 하루 종일 수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이런 따뜻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청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같은 날 대리운전 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청년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실례지만 원래부터 대리운전을 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청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곧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리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청년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동안 청년은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대리기사님은 정말 성실해 보이세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도 일하시는 걸 보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청년의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현이었습니다. 아빠, 다현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가 갑자기 위독하대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들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청년이 제 상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지금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많이 위급하신가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위독하다고 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시죠. 하지만 손님.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오히려 청년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죠. 아드님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가보세요. 발걸음을 돌리려는 제게 청년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신지. 제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거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청년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형, 지금 응급실에 위독하신 분이 계신데.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청년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서 미리 봐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니, 손님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혼자 가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청년은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의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청년의 말 한마디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걱정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분주했습니다. 다현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기 있어요. 커튼 너머로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데려온 의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항암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데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치료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니. 그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손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닐 텐데... 그건 제가 걱정할 일입니다. 청년은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 직원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 모든 재산을 정리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의 투병, 다현이의 희생. 청년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조용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현이는 의자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문득 청년의 코트가 생각났습니다. 돌려주지 못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신사와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분입니다. 중년 신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치료비 문제는 모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괜찮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직원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청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경영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청년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건 치료비 지원 약정서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좀 큽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작년에만 수천억의 매출을 올린 회사였습니다. 그때 다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사오느라 잠시 나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청년과 다현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때로는 늦은 밤에. 청년이 오면 병실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것 좀 가져왔습니다. 항상 비싼 과일이나 영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연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하면 연석이는 항상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내도 연석이가 오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리 은인이 오셨네요. 아내는 연석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연석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는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석이가 가져오는 책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현 씨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제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가져왔어요. 연석이는 늘 다현이의 관심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다현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가져왔고 또 어느 날은 인생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편의점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틈틈이 독서하면서 위로받으셨으면 해서요. 그런 연석이의 마음이 다현이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둘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차 대화의 주제가 넓어졌습니다. 다현이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인가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연석이는 진지하게 다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꿈을 포기하셨나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석이는 그런 다현이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날이 늘어날수록 연석이는 다현이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는 듯 했습니다. 다현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느 날 연석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다현이는 매일 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내지 않고 아내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머리 좀 말려드릴게요. 다현아,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다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연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연석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다현이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석이와 다현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연석이는 퇴근 후에 항상 병원에 들렀고 다현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커피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아, 선물해주신 소설 읽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늘어났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석이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IT 기업의 대표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석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원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석이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중하게 다현 씨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석이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석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현 씨의 순수한 마음과 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석이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연석이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석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신문에서는 연매출이 수천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다현이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요? 병실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석이가 다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내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봤잖소. 저렇게 크고 좋은 회사 대표인데. 그래서 더 귀한 거 아닐까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석이는 우리 가족을 만난 그날부터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다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석 씨 이야기 들으셨죠? 다현이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응.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다현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이. 다현아. 하지만 연석 씨는 달랐어요. 다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저를 낮춰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더 귀하게 봐주셨어요. 다현이의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병원에 오는 제가 대단하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주고, 작가가 되고 싶었던 제 꿈도 진지하게 들어줘요. 연석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재벌 회사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겸손했고 따뜻했습니다. 사실 어제 연석 씨 어머님도 만났어요. 뭐라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연석 씨가 어머님께 절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벌가의 어머님이 우리 다현이를 어떻게 대하셨을지.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착한 며느리감을 만났다고. 다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석 씨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대요. 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어머님 병간호하는 제가 너무 기특하다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석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연석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현이를 이렇게 귀하게 봐줘서 고맙네. 연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훌륭한 분을 평생의 동반자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저녁 연석이는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병실을 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현이의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다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연석이의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연석이의 어머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며느리 될 아이 부모님으로 만나다니. 우리 아들이 늘 장인어른 이야기를 했사더니 이렇게 뵙게 되네요. 연석이의 아버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주려고 개인 재산까지 다 정리하셨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되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척을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연석이의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게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고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현이와 연석이는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대리운전 일을 나갔습니다. 치료비는 연석이가 해결해 주었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구 사장님 맞으시죠?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3년 전에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회사가 부도났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사기꾼 자식이 변명이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딸내미 재벌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제 재벌 사위 얻어서 잘 살려고?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준비해. 안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한바탕 나실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위협하고 사라졌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겨우 좋아지나 싶었던 상황이 또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그날 밤 한강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이 많아서서. 그때 다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다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연석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석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연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내가... 아버님의 일은 곧 제 일입니다. 연석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급한 건이 있습니다. 네. 법무팀 전원 소집해 주세요. CCTV 영상도 확보하고 협박 증거도 모두 수집해 주세요. 연석이의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그의 회사 법무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 회사 부도 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도 소식을 듣고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채권 추심업자들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채권 추심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음 날 연석이의 법무팀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채권 추심업자들은 하루 만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석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참에 과거의 모든 빚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회계사들과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연석이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고도
남은 부채가 얼마 되지 않더군요. 그것마저도 대부분 불법적인 이자가 붙은 겁니다. 연석이의 법무팀은 모든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과거의 모든 빚에서 자유로우세요. 연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연석이가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서가 네. 아버님, 정말 고맙다. 연석이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기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병도 낫나 봐요. 연석이는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주었고 항암 치료 내내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새로 나온 항암 치료제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석이는 전 세계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보고 제안했습니다. 연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그거 되게 비싸다던데. 어머님, 제 친어머님과 다르지 않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내의 병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연석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석이의 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현이가 말씀드렸지만 연석이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결혼식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웨딩드레스는 파리에서 직접 주문했고 예식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석이는 우리 가족의 체면을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절차를 우리와 상의했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웨딩홀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IT 업계의 거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제일 빛나는 건 역시 우리 다현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현이는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대기실에서 다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될까요? 다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다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견뎌왔니? 다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석이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다현 씨. 연석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렸습니다. 제가 다현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날들. 대리운전을 하며 힘겹게 버텨내던 시간들. 그 어둡던 시간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같은 연석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재단 앞에 선 연석이가 다현이를 맞이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신랑 신부의 맹세. 연석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현이의 남편으로서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연석이가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친부모님처럼 공경하고 모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현이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연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입맞춤이 있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연석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하시던 일이 건설자재 유통이셨죠? 그렇지. 연석이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특히 친환경 건설자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신 20년의 노하우와 제가 가진 IT 기술을 접목하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한번 실패를.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연석이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재고, 관리, 물류 최적화, 친환경 자재 특화 유통망 구축. 초기 자본금으로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과 노하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사옥도 알아보고 직원 채용도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장인어른으로 해놨어요.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참여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상해 후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1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연석이의 말대로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재고 관리에 AI를 도입하니 물류 비용이 30% 이상 절감되었고 매출은 매달 50%씩 증가했습니다. 과거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예전 직원들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다시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전 영업부장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통산업과 IT의 성공적인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연석이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다현이를 위해 재택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연석이 부모님도 자주 오셨습니다. 회사는 1년 만에 업계 3위로 성장했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제가 장인어른을 믿고 투자하길 잘했네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나날들.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래처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아, 혹시... 상대방도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 점퍼를 가져가 버린 그 손님이었습니다. 대리기사님, 맞으시죠?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 점퍼를 잃어버린 절망감, 그리고 그날의 만남.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너무 취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제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얻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에게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퍼를 잃어버린 후 만난 연석이와의 인연. 그가 우리 가족에게 준 희망. 그리고 지금은 사위가 되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전 오히려 그날 일이 감사하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우리 회사의 단골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인가 봅니다. 한편 연석이는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항상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서가 이렇게 매번 뭘 사오니?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연석이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장인어른, 한잔 하시죠. 아이고, 고맙네.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특히 명절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성스럽게 세배를 올리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제일 먼저 왔구나. 아내는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은 꼭 자기가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연서가 부모님께도 가봐야지.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가에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지. 연석이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연석이가 직접 고기를 굽고 다현이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한 점 드세요.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저희 부부에게 먼저 줬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고기 구워드려야죠. 다현이도 그런 연석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연휴가 길 때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시죠? 너희끼리 가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가야죠. 그렇게 떠난 여행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특히 연석이가 운전하는 걸 고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에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시잖아요. 그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다현 씨, 어머님 멀미 안 하시게 앞자리로 모시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석이는 회사에서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이 업계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임원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이런 연석이가 있어 우리 가족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경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꼭 다루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기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꼬박 이틀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던 그날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야기. 아내의 투병, 다현이의 희생, 그리고 그날 밤의 만남까지. 그날 정말 추웠을 텐데요.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추위가 아니었다면 연석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한파 속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진정한 사위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석이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인어른,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크게 다뤄질 일은 아닌데 오히려 더 겸손해진 연석이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연석이는 더욱 가족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장모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제는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손자는 연석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 이름은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해요. 연석이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은성이 어떠니? 은성이요? 그래, 은혜로운 별이 되라는 뜻으로. 연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님.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날 밤 한파 속에서 만난 청년.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이 된 사위. 은성이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돌잔치 때 연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자라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요. 사람은 힘들 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모입니다. 연석이와 다현이 그리고 은성이까지. 저희 부부는 손자를 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아내가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그날 밤의 한파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오. 연석이는 여전히 매주 찾아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은성이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립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한파는 이제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파 속에서 만난 인연이 가져다준 이 행복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처럼 모든 희망이 얼어붙는 것만 같은 시간.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한 장의 코트가 내 인생을 바꾸었듯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고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 불씨 하나가 다른 이의 마음에 옮겨붙어 더 큰 불빛이 되고 그 빛이 또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희망이 아닐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파와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도 곧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씨를 지켜내세요. 그 불씨가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분명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파가 지나간 자리에 봄날의 햇살이 비치듯이 당신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3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산책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순자 씨도 벌써 나오셨네. 이렇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산책이 끝나면 저는 요가 교실로 향합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시작한 요가가 지금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가 선생님은 제가 동년배보다 훨씬 유연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영숙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20대 학생들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웃들과 함께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우면서 도시 생활 속에서도 농사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특히 봄이면 방금 딴 상추로 쌈을 싸서 나누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영숙 씨가 기른 상추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도 영숙 씨처럼 텃밭 가꾸는 걸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 제 노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3년 전 결혼한 외동아들 민석이는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욱 바빠졌다며 명절에도 며느리 친정에 가야 한다며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 현실이지만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추석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박순자 씨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추석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늘 자식들 얼굴이나 보려고 기다리다가 서운하게 보내는 명절. 이제는 지겹잖아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였기에 쉽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속초에 있는 좋은 펜션도 예약했고 맛집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설악산 단풍 구경도 계획에 넣었고 강릉 카페 거리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자식들 얼굴이나 볼까 전전긍긍하며 보내던 명절과는 다른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명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준비를 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영숙 씨, 우리 속초 가서 회도 실컷 먹어요. 강릉 커피거리에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의 기대감을 나누며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숙소도 관광지도 식당도 모두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욱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이 곧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추석을 2주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민석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세요?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 청소도 하고 냉장고에서 과일도 꺼내 놓았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가 서 있었고 며느리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민석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제가 이제야 알다니. 임신 소식도 모르고 출산 소식도 모르고. 그동안 저는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손주 낳았다고 해도 축하는 해줄 텐데. 제 손주의 탄생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다니.
아기의 도톰한 볼을 보니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아기를 향해 뻗어나갔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제게 알리지도 않은 자식들이. 아기의 속눈썹이 길고 짙었습니다. 민석이를 닮았나.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우습기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는데, 첫 웃음은 언제 지었는지, 첫 뒤집기는 언제 했는지, 첫 이유식은 언제 시작했는지, 100일 잔치는 했는지, 아기 사진은 얼마나 찍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곤히 잠든 낯선 아기의 모습만 보고 있을 뿐. 이 아이를 본 첫 순간부터 제가 할머니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집 아기를 보는 것처럼. 할머니가 되었다는 기쁨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함만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얼마나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제외시켰을까?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매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본다던데, 저는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다니. 아기의 베넷머리는 어땠는지, 처음 울음소리는 어땠는지, 첫 옷은 어떤 걸 입혔는지, 이 모든 순간들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손주인데, 제 핏줄인데,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자식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처음 보는 손주 앞에서 이렇게 서먹하고 낯설어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나?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이에요. 이제 6개월 됐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도 출산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갑자기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 들어와.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며느리가 아기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 연휴에 발리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여행을 간다고?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네. 결혼할 때는 시국 때문에 못 갔잖아요. 이제야 겨우 시간이 나서요. 민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기를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임신과 출산 소식도 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기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추석에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미 비행기 표도 끊어놨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요. 며느리의 말에는 어떤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아기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번 기회 아니면 못 가요. 민석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고추가 담긴 바구니가 주방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들 김치 생각에 설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아기 용품이랑 분유, 기저귀 다 준비해왔어요. 며느리는 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기 보시면서 손주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여행도 제 시간도 제 의견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돌봐줄 사람으로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여름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안 된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 난 친구들과 강원도에 가기로 했어.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이 여행을 기다렸는데요. 그건 너희들 마음이고 난 이미 내 계획이 있어.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석이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싫은데. 비행기표 취소해라. 너희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 생활에 간섭했니? 명절에 안 온다고 해도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너희가 바쁘다는데 이해한다고. 나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늘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찾아와서 애를 봐달라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동안 너희들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결혼하면 신혼이니까 둘이 잘 지내라고 전화도 자주 안 했지. 명절에도 친정 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 가봐라 했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손주 봐달라고? 6개월이나 됐다면서? 임신했을 때도 출산했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었잖아.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니? 이제 와서 손주 돌보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봐줘야 하는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어. 나도 내 계획이 있다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더 서운하다. 난 너희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너희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네요. 근데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와이프랑 저 정말 이번 기회 아니면 여행 못 가요. 회사에서 휴가 내기도 힘들고 이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봐주시면 정말 앞으로는 잘할게요. 효도도 많이 하고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여행은 다음에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했어요. 근데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이번 여행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시국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겨우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티켓도 예약하고 호텔도 다 잡아놨어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어머님도 젊으셨을 때 여행 많이 다니고 싶으셨잖아요. 저희 마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건강도 살피고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도 예쁘게 키워서 효도하게 해드릴게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여행은 저희가 다녀와서 더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내가 뭐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아니면 내가 혼자 살아서? 이제 와서 손주 봐달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봐줘야 하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너희들은 결혼하고 나서 나를 뭐라고 생각했니?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어?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지. 근데 이제는 지쳤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싫어. 너희들 마음대로 굴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제는 정말 지쳤다. 나도 이제는 나답게 살래. 나한테 더 이상 이러지 마. 난 너희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 아니야.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엄마는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직장일에 육아까지. 엄마는 그냥 애 잠깐 봐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엄마 친구들이랑 맨날 노시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엄마는 진짜 우리 마음은 하나도 이해 못 하시네요. 그냥 이기적이세요.
자식 인생도 생각 안 하시고 어머님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 보고 이제 와서 비행기 표 취소하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그냥 손주 며칠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우리 아기 보겠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이러세요? 손주도 안 예뻐요? 우리가 연락 좀 못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진짜 서운하네요.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실망했어요. 친정엄마랑 너무 다르시네요. 앞으로는 저희도 연락 안 할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내가 무섭도록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친정엄마랑 비교하면서 나더러 손주도 안 예쁘냐고? 내가 뭐 때문에 너희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아이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마. 나도 이제는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친정엄마 좋다고? 그럼 친정엄마한테나 가. 나는 이제 너희들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결혼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들은 마누라 편만 들고 내가 바보였지. 이런 자식 키워서 뭐 하나 싶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명절마다 너희 기다리면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부터 나는 나 혼자서 살 거야. 자식도 필요 없고 손주도 필요 없어.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 얘가 너 낳고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기적이래? 엄마가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해보시고 엄마는 진짜 우리 인생 망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와이프 말이 맞아요. 엄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너무 다르시네요. 자식 인생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여행 계획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그냥 며칠만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이제 저도 알겠어요. 엄마는 우리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우리도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요. 다시는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그래요, 나가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처음 봤어요. 손주도 안 예뻐하시고 우리 애기가 불쌍해요. 할머니도 없이 자라야 하니까. 친정엄마는 우리 애기 보겠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은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요. 이제 우리도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살게요. 어차피 명절에도 안 올 거고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왜?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하면서 후회하겠지.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희 자식도 너희한테 그대로 할 거야. 나는 이제 해방이다.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면서 살았던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가봐.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 앞에도 오지 마. 내가 왜 너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진짜 끝이야.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마. 나는 너희 얼굴 보기도 싫어. 친정엄마랑 잘 살아.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자식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았던 게 얼마나 한심했는지. 이제는 정말 끝이야.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부터 난 너희 같은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어.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나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너희는 나가서 후회나 실컷 해. 앞으로 너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끝이야. 영원히 끝. 아들과 며느리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눈물도 참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담그려고 준비해둔 김치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지금 올 수 있어? 김치 담그자. 친구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묵묵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맵게, 더 짜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만큼 맵고 짠 김치였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김치 담그기를 마쳤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텃밭에서 딴 오이를 안주 삼아 천천히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없는 인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다가 며느리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어린 손주 보느라 고생하시는데도 항상 웃으시면서 봐주시고. 사진에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제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안 계시나 봐요. 요즘 시어머님들은 도와주기 싫어하시잖아요.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는 역시 다르네요. 며느리는 그런 댓글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발리 공항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여행. 우리 아가 잘 부탁드려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날은 발리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내요. 우리 엄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시댁은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게시물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도자기도 배우고 가죽공예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는 제 모습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의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이제 더 이상 손주를 못 봐주신대요. 어떡하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님한테 부탁해보세요. 그동안 시어머님 욕했잖아요. 이제 어쩌실 건가요? 며느리는 더 이상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을 열어 이번 주 등산 코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이 소중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도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진 동호회 과제로 단풍 사진을 찍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해가 저물 때까지 단풍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로 사진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삶을 무시할 때마다 느꼈던 서러움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라고요. 밤이 되어 민석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내일 있을 사진 강좌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처럼 제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의 SNS에 새로운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친정엄마도 아프시고 시어머님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남편 회사는 바쁘다고 휴가도 못 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리 여행 사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육아로 힘들어하는 글만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며느리의 SNS 이야기를 전해 들었나 봅니다. 영숙 씨, 며느리가 SNS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어떡하실 거예요?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전 이제 제 삶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웃들은 제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영숙 씨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당당해 보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로운 일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사진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이웃들과 김장도 담그고 마을 축제 준비도 했습니다. 제 모습이 달라지니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민석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육아맘들 모임에서 만난 시어머님들은 다들 손주 봐주시는데 전 왜 이런 시어머님을 만났을까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SNS에 글 올리는 거 재밌어? 육아맘들 모임에서 그렇게나 욕하는 게 기분 좋아?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 본다고? 근데 난 왜 내 임신 소식도 몰랐고 출산 소식도 몰랐는지 생각해봤어? 6개월이나 지나서 손주 얼굴 보여주고 맡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해달라고? 그럼 너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하고 나서 그런 말 해. 돈이 필요할 때만? 아기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내가 뭐라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SNS 글 지울게요. 근데 전 정말 힘들어요. 다른 엄마들은 시어머님이 도와주시는데 저만 이렇게. 친정엄마도 아프시고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글도 올리고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도 연락 한번 주실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바빠서 연락 못 드린 것도 있지만. 내가 연락을 해? 내가 왜? 너희가 원하지도 않는데? 애 낳고 나서도 연락 한 통 없었잖아. 이제 와서 힘들다고? 다른 시어머니 얘기하지 마. 넌 다른 며느리들처럼 했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없고 이제 와서 SNS에 그런 글 올리고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임신하고 너무 힘들었고 출산하고는 정신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만해. 더 이상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SNS에 시어머니 욕하는 글 올리지 말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더욱 곱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단단해진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제 선택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추석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한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순자, 김영희, 이미경.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렌트한 차에 짐을 실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숙 씨, 우리 드디어 떠나는 거야. 그러게, 이렇게 명절에 여행 가보기는 처음이네. 4시간 동안의 차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점심때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추석이라 그런지 해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숙 씨, 잘 왔지? 순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왔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미리 예약해둔 속초 맛집에서 먹었습니다. 생선구이와 매운탕, 새우튀김까지. 명절 음식 대신 먹는 해산물 요리가 더없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먹어보기는 처음이야. 그러게, 평소엔 명절이라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오후에는 양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송이버섯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송이버섯 따기 체험도 하고 송이버섯 요리도 맛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너 정말 잘했어. 갑자기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순자도 거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친구들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영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했다가 내가 거절하니까 친정엄마랑 비교하더라고. 나도.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은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은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았지만 공기가 맑고 시원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은 산 중턱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산채 비빔밥을 먹으며 또다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 가자. 그래, 더 멀리 가자. 우리의 계획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에는 속초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명절이라 조금 한산했지만 그래도 군것질거리가 많았습니다. 영숙 씨, 이거 맛있다다.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해돋이를 보러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우리는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보게 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침 식사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이번 여행을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가자. 그래, 이제 우리끼리 보내는 명절이 더 좋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명절이었고 진정한 행복을 느낀 명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영숙 씨처럼 살고 싶어요. 점심 무렵에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니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분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작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다가 허리를 다쳤는데도 아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또 맡기려 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딸이 출산하자마자 육아를 떠맡았다가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주 셋을 동시에 돌보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자식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느라 10년 동안 여행 한 번 못 갔다고 하셨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용기 있었어요. 우리는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저녁에는 옆동 이선미 씨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처럼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은데 벌써부터 출산하면 아기 봐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날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웃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식들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히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이 메시지가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첫 눈이 내린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석이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던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석이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와이프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SNS에 올린 글들도 다 지웠어요. 친정엄마도 갑자기 허리를 다치셔서 아기를 못 봐주시게 됐거든요.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요. 육아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효도도 잘하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불효자식이었죠. 이제라도 잘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여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되는 사람이야?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와서 손주 봐달라고 하고 거절하니까 SNS에 험담까지 올리고 내가 뭐라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난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명절에 안 와도 이해하려 했고 연락 없어도 이해하려 했어. 근데 이제는 지쳤어. 더 이상은 안 돼.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와이프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매일 울어요. 장모님도 아프시고 육아도 힘들어서 많이 지쳐있나 봐요. 그래서 더 엄마가 보고 싶대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 잘할게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제는 서로 불편하게 만날 필요도 없어. 너희는 너희 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면서 살 필요 없잖아. 난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더 이상 너희 때문에 마음 아프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가봐.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그냥 손주 좀 봐달라고 한 건데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 건데 엄마는 왜 이러세요? 장모님은 기꺼이 해주시는데 엄마는 정말 냉정하시네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자식이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잘못했죠. 근데 이렇게 관계를 끊자고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엄마도 우리 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다른 할머니들 얘기하지 마. 난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 나도 내 삶이 있어. 내 행복이 있다고.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손주? 너희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이제 와서 손주 타령하지 마. 난 이제 지쳤어. 엄마, 차라리 저한테 화라도 내세요.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니까 더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마음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뵐게요. 명절에도 꼭 올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관계를 끊지는 말아주세요. 민서가,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 용서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서로 각자의 삶을 살자.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 나도 나대로 살 거야. 이제는 서로 불편하게 만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연락할 필요도 없어.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나가봐.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 엄마가 이렇게 무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용서가 그렇게 힘드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요? 그냥 손주 봐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리고 와이프가 SNS에 글 몇 개 올린 것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다 지웠다니까요. 반성한다니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들 크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반성? 지금 너 말 속에 반성이 있어? 너희한테는 그저 손주 봐달라고 한 게 전부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달라.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거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게 내가 너희한테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엄마는 진짜 냉정하시네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요? 이렇게 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할머니도 없이 자라야 하나요? 정말 이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포기할래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후회. 내가 왜 오히려 더 후련해. 이제야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너희들일 거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희 자식한테 당하면서. 그때는 너희도 부모 마음을 알게 되겠지. 이제 그만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알았어요. 제가 물러설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저희가 보고 싶어지시면 그때는 아니에요. 이제 정말 그만할게요. 엄마도 잘 사세요. 저희도 이제 엄마 없이 살아볼게요. 연락도 하지 않을게요. 이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이제는 서로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자.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아프게 하지 말자고. 이제 그만 가봐.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케이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현관문 앞에서 민석이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민석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눈 속으로 민석이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케이크는 그대로 두고 민석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도 함께 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도 서운했던 순간들도 모두 버리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았던 시간들도 버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오늘의 일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것처럼 저의 지난 상처들도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도 외로움도 모두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식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눈이 그친 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를 새기며 걸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매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자유. 명절이 다가와도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자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다녔던 요가원의 원장님이 강사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반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강생들은 저의 이야기에 특히 공감하셨습니다. 영숙 선생님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수업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건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가 수업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취미로 하던 도자기 공예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적당한 가게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순자는 뜨개질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고 미경이는 프랑스 자수를.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의 꿈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담는 공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또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했던 일,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문제. 하지만 이제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방은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방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특별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당일치기로, 때로는 1박 2일로. 전국의 도자기 마을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공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봄이면 꽃 구경을 가고 여름이면 바다로 향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자기 전시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구청에서 장소를 빌렸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 여성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관심 어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는 공방이 더 커졌습니다. 옆 가게도 하나 더 얻어 공간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강좌도 늘었습니다.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플라워 아트까지.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 때마다 설렜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녁이면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이야기. 우리의 대화는 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 모임도 했습니다.
산에 오르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도자기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다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이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촬영은 우리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PD는 제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라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효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나요? 저도 변화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방은 매일 새로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곳곳에서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강연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표정에서 저의 과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강연을 들은 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책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이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공방 회원들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책을 사인해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의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 이제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속에서 위로와 공감,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화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공방에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듯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상처도, 그들에게 바랐던 기대도 이제는 모두 봄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미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저에겐 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저의 하루하루도 새롭게 피어납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비가 내리지만 그것도 모두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봄날의 꽃이 피어나듯 저의 삶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그저 제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언제나 제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것이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저는 계속해서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이.